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살면서 시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자주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시모가 제 식당에 와서 저지른 하나의 사건이 결국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같이 관리할 수 없던 이유는 저는 식당 일을 하고 남편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월급은 직접 관리하고 싶다고 하길래 본인이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이니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서로 공동으로 쓰는 생활비 빼곤 남편은 따로 관리를 하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한 지 꽤 되었었죠. 돈 문제 때문에 서로 터치를 하지 않아서 편하긴 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의 행동이 저를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라 정신없이 서빙을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열댓 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식당에 발을 들이시더니 저에게 룸 하나 비어있는 거 있냐고 물어보셨고 시모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분들이라고 하시길래 일단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면서 자랑을 하시더니 상당히 비싼 음식들 위주로 주문을 하셨고 저는 최대한 신경을 써드렸었죠. 한참 동안 정신없이 서빙을 하면서 끊임없는 주문이 들어오길래 점점 걱정이 되고 있었네요. 음식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시모가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나오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음식값이 많이 나왔는데 더 주문하실 거냐고 여쭤봤어요. 음식값이 신경 쓰였으면 여기 왔겠니? 저기 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큰데 이제 시작이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주문하는 음식이나 내오면 되는 거야. 말 나온 김에 가서 술이나 더 꺼내와라. 그리고 음식들이 많이 식었으니까 새로 주문하게 메뉴판도 좀 갖다 주고 한 2-3시간 정도는 더 있을 것 같다. 오래간만에 모인 동창들이라 할 말이 아주 많거든. 어머님, 음식 내어드리는 건 걱정 없는데요. 저희 식당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건 아시죠? 외식이나 회식을 주로 받는 곳이라 음식값이 상당히 비싼데 지금 벌써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회비를 따로 모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불하셔야 될 음식값에 당황하실까봐 걱정돼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확실한 거죠? 아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음식이나 내오라니까. 식은 반찬들 전부 치워주고 음식들 새로 싹 들여와라. 동창들과 오래간만에 모여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리하면 분위기 깨잖아. 눈치껏 네가 알아서 채워주고 내가 따로 신경 안 쓰게 잘 좀 챙겨줘라. 이럴 때 며느리 덕 좀 보는 거지, 안 그래? 서비스도 팍팍 좀 넣어주고. 시모는 계산서를 한번 보시더니 얼마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저희 식당이 회식 위주로 받는 식당이라 다른 곳보다 음식값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 시모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고 모자라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계속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식당에서 웃고 떠드시며 시간을 보내셨고 마감 시간까지 꽉 채우시더니 그제서야 만족을 하셨는지 한두 분씩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전부 완전 진이 다 빠져버려 상당히 많이 지쳐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카운터로 달려가 저에게 잘 먹고 간다는 시모의 동창분들께 인사를 드렸고 전부 다 나가신 다음 시모가 마지막으로 카운터 앞에 멈추셨어요. 저는 곧장 결제 금액을 말씀드리려 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머리를 크게 한 방 맞은 것 마냥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다시 여쭤보았지만 시모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에게 되려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 시애미가 며느리 식당에서 동창들 데려와 음식 좀 대접받을 수도 있는 거지. 꼴랑 300만 원 나왔다고? 나한테 손을 내밀어? 어머님, 꼴랑 300만 원이라뇨. 그 돈 못 받으면 저는 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음식값을 지불하실 분이 계신지 여쭤본 거잖아요. 당장 결제해 주세요. 얘 봐라. 동창들이랑 오래간만에 기분 좀 내려고 너한테 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니? 너랑 내가 고작 300만 원 때문에 직원들 보는 앞에서 시애미한테 큰 소리 쳐야 되겠어?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여긴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고 어머님은 제 식당에 오신 손님이잖아요. 혼자 오셔서 식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10명이 넘는 동창분들 모셔놓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곤란하다고요.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좋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너무 억지 아닌가요? 시모는 며느리 덕 좀 보겠다는데 고작 300만 원 나온 걸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냐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식당을 급히 빠져나가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저는 시모를 뒤쫓아갔지만 제 말은 무시한 채 동창분들과 서둘러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셔서 식당을 거덜내셨는데 정작 음식값 결제를 하지 않으시려는 시모의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집에 들어가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었고 음식값이 3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하자 경악을 하더라고요. 간단한 식사 정도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회사에서 몇 달 만에 회식 나온 사람들처럼 음식을 끊임없이 시켜 먹길래 걱정돼서 시모에게 음식값이 많이 나왔다고 알려드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서 충분히 결제가 가능할 줄 알았었는데 무상으로 음식을 드시려 했던 거였다고 화를 내며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대신 결제하라고 본인 카드를 지어 주었네요. 저는 당장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음식값 대신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일단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게 되었네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이라 남편도 이런 상황을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음식값은 남편이 받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시모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에 시모는 또다시 동창분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동창분들은 저에게 너무 잘해줘서 또 왔다며 예약도 하지 않으시고 또 불쑥 찾아오셨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알아서 좋은 걸로 내오라는 말을 하신 뒤 룸으로 들어가시길래 시모에게 음식을 내어드리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동창들 앞에서 창피라도 줄 작정이냐면서 화를 내셨네요. 어머님, 저번에 그렇게 가시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도 또 똑같은 피해를 받으라고요? 음식값을 결제해 주셔야 식당을 운영하고
직원 월급도 주죠. 제가 무료 봉사하려고 식당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처럼 결제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식당에서 나가주세요.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요. 자, 이거 봐봐라. 오늘은 카드 가지고 왔다. 저번에도 그냥 갔는데 나도 양심은 있다고. 쓸데없는 걱정 말고 저번에처럼 음식에 신경 좀 많이 써줘라. 그래야 내 체면이 살 거 아니야. 하나뿐인 며느리가 동창 모임에서 시엠이 기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맨날 오는 것도 아니잖아. 내 친구들 배고프다고 난리다. 서둘러서 음식 내와라. 시모는 저에게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그날은 음식값을 꼭 지불하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셨어요. 며느리한테 거짓말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 시모의 말을 믿었고 그렇게 또다시 많은 음식들이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정대로 먹성이 좋은 시모의 동창분들은 저번과 비슷한 정도의 식사를 하셨고 결제 금액은 290만 원 정도 나오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에게 잘 먹었다며 카드를 주셨고 그래도 시모도 양심은 있으셨는지 두 번째는 결제를 해 주셨네요. 그런데 카드를 긁는 순간 저는 기분이 상하고 말았어요. 시모가 건네주신 카드는 다름 아닌 정지된 카드였고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며 다시 긁어보라고 하시길래 몇 차례 카드를 긁었지만 사용이 정지된 카드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나왔네요. 저는 시모에게 다른 카드는 없냐고 여쭤보자 결제 카드는 한 개만 가지고 오셨다며 어쩔 수 없다고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는 말만 남기신 채 제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뺏으시더니 식당을 나가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창분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만 봤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잔뜩 화가 난 저는 가지고 있던 남편의 카드를 가방에서 꺼내 그날 시모가 동창분들과 드셨던 음식값 290만 원을 결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결제 문자 내역이 남편에게 전송이 됐는지 바로 전화가 오길래 한 소리 하고 말았네요. 당신 어머님이 또 동창분들 데리고 오셔서 한참 동안 음식 드시고 나가셨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머님이 결제하라고 카드를 주셨는데 그 카드가 사용이 중지된 카드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 식당에서 드신 음식값 결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알아? 일주일 전에 오셔선 300만 원어치 드시더니 이번에도 비슷하게 드셨잖아. 일주일 사이에 600만 원어치를 드신 거라고. 어머님, 일부러 저러시는 거지? 내 식당 망하라고 저러시는 거잖아. 이번에도 그렇게나 많이 드셨다고? 아니 무슨 음식값이 그렇게나 많이 나와? 동창분들은 일주일 내내 굶으셨다가 오셔서 드신 것도 아닐 텐데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전화드려서 좋게 설명드린 다음 돈 받을 테니까 이제 그만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길게는 통화 못할 것 같다.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당신이 내 카드 가지고 있어.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저지르셨는지 퇴근하고 확인 좀 해볼게. 괜히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해서 미안해. 남편도 많이 당황했는지 너무 큰 결제 금액 때문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처음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심하다 생각했었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이 문제 때문에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제 식당에 방문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며 저를 진정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저와 남편이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부터 어떻게 해서든 뜯어 먹으시려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절대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아침 일찍 전화를 하시더니 전날에 남편이 통화한 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내가 결제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새를 못 참고 내 아들한테 그대로 일러바쳐? 너는 시애미보다 금여품 못 받은 게 더 중요하니? 너랑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어머님이랑 저와의 관계가 뭔데요? 저를 그냥 이용하려고만 하시지.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건 하나도 없잖아요. 결제해 주신다고요? 그럴 마음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결제를 해 주셨겠죠.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시는 거 저는 그냥 참고만 있는 성격이 못 돼요. 방금 결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능하시죠? 왜 아무 말도 없으세요? 드신 건 처리해 주셔야죠.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시애미를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줘? 남들은 안 해줘도 된다고 그윽고 사양해도 며느리가 알아서 전부 챙겨준다던데. 됐다. 너한테 뭘 바라겠냐? 그렇게 시모와 한바탕 하고 난 뒤에 시모는 더 이상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모와 좋은 관계도 아니었고 제가 잘 보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시모가 식당에 안 오길 바라게 되었네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시모의 행동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또 왔어요. 색시 음식이 하도 맛있어서 또 생각나는 거 있지? 저번에 식사했던 룸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준비 부탁해요. 잠시만요. 저희 어머님은 안 보이시는데 오늘은 같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분명 먼저 연락을 주셨을 텐데 혹시 아시는 거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유, 글쎄요. 요 며칠 연락이 되질 않던데. 그래서 그냥 우리들끼리 온 거예요.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해 볼게요. 그럼 음식 준비해 주세요. 저는 시모에게 곧장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고 일단 동창분들의 주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시모가 없으니 당연히 동창분들 중 한 분께서 음식값에 대한 결제 금액을 지불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급하게 준비한 음식을 내어드린 뒤 지속적으로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시모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신호만 갈 뿐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동창분들께 결제에 대해 얘기를 하려는 순간 식당 문을 열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려 들어오고 계셨어요. 손님들께 예약은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모의 동창이라며 먼저 룸에 들어가신 분들과 같은 일행이셨습니다. 그 뒤로 줄줄이 끊임없이 들어오시는 시모의 동창분들이 어느새 저희 식당을 꽉 채우게 되었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네요. 시모는 끝까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길래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졌고 한참 동안 쉬지 않고 주문하신 음식을 드신 뒤 어느 정도 배가 차셨는지 한 분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시모의 동창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분께 결제를 어떻게 해드리냐고 여쭙는 순간 저는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동창분들은 초대받고 온 거라면서 결제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은 게 없다고 얘기하자 동창분은 시모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 그냥 주문해서 먹으면 된다고 했다며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시모에게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동창분은 시모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유, 나도 모른다니까. 늦어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왜 날 붙잡고 있는 거야? 둘이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초대도 안 했는데 쓸데없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영자가 며느리랑 얘기 다 끝났다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니까. 오늘 식당에 들어온 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돈을 지불한 만큼의 재력을 가진 사람은 여기 없다고. 아유,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영자한테 물어봐요. 걔는 말을 어떻게 전달했길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솔직히 공짜 밥이라 먹으러 온 거지. 음식은 별로더만. 시모의 동창분은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신 듯 저한테 되려 큰 소리 치셨어요. 식당의 모든 음식을 거덜내시고 떠나버린 동창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곧장 카운터로 달려가 가방을 열어 남편의 카드를 꺼내든 다음 들어온 팀별로 결제 금액을 계속 끊었습니다. 제가 꽤 큰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자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네요.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며 시모가 저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보겠다며 곧바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두통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시모가 식당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시모가 식당 문을 여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시모는 당장 남편에게 결제된 카드를 취소하라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네가 그동안 내 아들 카드로 결제를 했었다며? 당장 취소해라. 나는 너한테 얻어먹으려고 한 거지. 내 아들 돈으로 얻어먹으려 한 건 아니란 말이다. 어머님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을 제가 손해볼 필요가 있나요? 어머님 아들인 그이가 해결을 봐야죠. 저번에 드신 음식값 300만 원,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셔서 290만 원어치 드셨고 이번엔 600만 원어치 동창분들께서 드시고 가셨네요. 저는 이만큼의 돈을 대신 지불해 드릴 정도로 능력이 되질 못해서요. 남편이 매달 힘들게 일해서 벌은 피 같은 월급 어머님이 전부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 고약한 심보 때문에 그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요. 어머님 아들 돈 쓰기 싫으시면 1200만 원어치 음식값 지금 당장 지불하세요. 정지시킨 카드 말고 제대로 된 카드 주시죠.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내가 그 큰 돈이 지금 어디 있어?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아주고 아들이 결제한 금액은 취소해줬으면 좋겠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걱정 마세요.
일시불로 한꺼번에 결제 안 하시고 6개월 할부는 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할부 결제해드리면 되죠? 아버님이 그 정도 벌어 오시잖아요.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니? 너희 시애비가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맨발로 쫓겨날 거라고. 우리 좋게 타협할 수도 있잖아. 꼭 이 방법밖에 없니? 엄마, 왜 이렇게까지 일을 버리셨어요? 제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엄마한테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건 동창분들께 기 좀 살려드리려고 가만히 있던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버리시면 저보고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제가 돈 관리를 따로 한다 해도 결국 필요할 땐 서로 한꺼번에 합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요. 엄마가 동창분들과 웃고 떠들며 즐기셨던 몇 시간 동안 나온 음식값은 제가 한 달 동안 힘들게 밖에서 남들 비위 맞추며 영업 뛰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요. 그런데 하루 음식값이 600만 원은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우집에서 100명의 인원을 데리고 오면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제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했다지만 제 돈이 이 사람 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며느리한테 대접 좀 받으려 했던 것뿐인데 얘가 먼저 나를 무시했다고. 시애미가 동창들 앞에서 기 좀 세우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니?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건 잘못되신 거죠. 어떡해요? 어머님 카드로 6개월 할부 해드려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아버님께 이 사실 알려드리고 끌려가시겠어요? 꼭 그 방법밖에 없니? 그냥 네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좀 뜯어먹으려 했던 것뿐이야. 이제 됐니? 이제야 실토를 하시네요. 돈을 지불하기 싫으시면 방법은 있어요. 어머님이 내일부터 아침 일찍 오셔서 6개월간 식당 설거지 일 좀 도우세요. 어머님 아들 파산 직전까지 몰아세우셨으면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6개월 동안 주방 설거지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아버님께 전화 드릴까요? 선택하세요. 나보고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라는 거야? 그것도 6개월씩이나? 너 제정신 있니? 어떻게 시애미한테 주방 설거지를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 있어요? 엄마 때문에 저희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준 거라고요. 내일부터 당장 식당으로 나오세요. 시모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셨고 6개월간 주방 일을 해달라고 하자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그런 시모를 보면서 제가 아버님께 전화를 하려고 하자 시모는 그건 또 싫으신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으시곤 6개월간 설거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셨네요. 그렇게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셨고 그날 이후 저희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도우셨어요. 입이 산만큼 나오셔서 매일같이 투덜거리셨지만 그래도 묵묵히 설거지 일을 도와주셨네요. 그런데 안 하시던 일을 하셔서 그런지 일주일 만에 그만두겠다며 고무장갑을 저에게 던지시며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 얼마나 하셨다고 벌써 그만두시겠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동창분들과 음식을 드시고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설거지까지 해야 되겠니? 다른 일도 많은데 왜 하필 설거지냐고. 나도 그냥 편하게 서 있는 서빙 일이나 하고 싶다고. 어머님,
제가 제일 편한 일을 시켜드린 거예요. 서빙 일이 얼마나 정신없고 힘든 줄 아세요? 정말 서빙 일이 편해 보이세요? 원하신다면 바꿔드릴게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저 직원들 봐라. 지금 서로 수다나 떨고 있잖아. 나는 허리 한번 못 펴고 쉬지 않고 설거지만 하고 있다고. 당장 바꿔줘라. 시모는 설거지보다 서빙을 선택했어요. 그제서야 웃음꽃이 피신 시모는 살 것 같다면서 허리를 풀고 계셨네요. 그렇게 아주 잠깐 동안 숨을 돌리신 시모는 저녁 장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발등에 불이 붙었고 정신없이 땀 흘리며 움직이시더니 결국 실수 연발에 다른 손님께서 주문하신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주는 사고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침착하게 대응을 해드렸고 시모는 손님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테이블에 남겨진 음식들과 그릇들을 바쁘게 치우고 다시 세팅해 주길 반복할 때쯤 체력이 바닥이 나셨는지 결국 시모는 손님상에 올려드려야 할 반찬들이 담긴 접시를 손님의 몸에 쏟아부으며 넘어지고 마셨네요. 시모는 죄송하다며 진땀을 뺐지만 손님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제가 가서 수습을 해드린 뒤 세탁비와 함께 그날의 식사와 다음번에 다시 오셨을 때의 식사값을 받지 않겠다며 정중히 사과를 드렸네요. 그렇게 수습이 끝나고 손님께 처음으로 된통 혼이 난 시모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저와 함께 손발 맞춰 일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거라며 다 생각해서 정해드린 거라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모는 매일같이 식당에 오셔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와주셨고 이제 다음 달이면 6개월을 꽉 채우게 되셨네요. 시모도 그동안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시며 깨달은 게 많으셨는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어요. 시모와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부터 남편과 저는 돈을 함께 관리를 하게 되었고 시모는 예전처럼 저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시모의 동창분들을 직접 초대해 시모와 함께 음식을 대접해 드렸거든요. 그날 제 앞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셨는데 그때부터 저를 다시 보셨는지 상당히 고마워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는 바랄 게 없겠네요. 비록 시모의 마음이 처음엔 나쁜 쪽으로 치우쳤었지만 지금은 저에게 상당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인 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저 또한 6년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제 삶은 180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가족에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고 남편은 대장암으로 많이 위태로운 상태였어요. 하루하루가 괴로웠고 남편이 떠나고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막막함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네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해외에서 살고 있던 아들 내외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아들 내외가 반갑지 않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병원에 찾아온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어요? 해외에서 정신없이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여긴 뭐하러 찾아왔어? 10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비치다가 너희 아버지 숨 넘어 가실 것 같으니까 뭐 좀 떨어질까봐 찾아온 거니? 어머니는 무슨 말을 그리 섭섭하게 하세요? 그렇게 저를 꼭 불효자로 만드셔야 되겠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이제야 찾아온 거라고요. 해외에서 사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코 닿는 거리도 아닌데 10년 만에 보는 아들 얼굴에 화를 내시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고 싶으셔서 저를 부르신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은 뭐하러 저놈을 부른 거야?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났는데 꼭 얼굴을 봐야 되겠어? 그래야 속이 편하냐고. 그만 진정하고 화 좀 가라앉혀. 내가 왜 저놈을 불렀겠어? 이제 나도 세상 떠나면 당신 혼자 남게 되니까 걱정돼서 부른 거지. 저놈 안 봐도 나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당신 몸부터 챙겨. 예, 너는 시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니?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셔도 인사드리려고 했어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뵙는 건데 너무 열내신다. 내가 너희들 얼굴 보고 화가 안 나겠니? 필요할 때는 살랑살랑 꼬리 흔들어서 전부 다 뜯어가 놓고 해외에서 사업이 잘 되니까 입 싹 닦은 다음 연락조차 받지 않았잖아? 우리가 너희들 사업 잘 된다고 뭐라도 뜯어간 거 있니? 오히려 축하한다고 해줬는데 오히려 참수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너희 아버지 숨 넘어가려 하니까 병실에 고개를 내밀어? 내가 너희 속셈 모를 줄 알아? 어머니, 그만 좀 화내세요. 그렇잖아도 이번에 저희가 한국으로 아예 들어왔어요. 미리 연락드리려 했었는데 인수합병 문제 때문에 이것저것 처리하느라 정신없어서 미처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번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먹고 살 만큼 성공했는데 당연히 늦게라도 효도해야죠. 그래서 겸사겸사 찾아온 건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한두 번 속니? 이번에도 너희 아버지 돈 때문에 왔겠지. 안 그래? 아들과 며느리는 사업한다고 남편에게 돈을 받아갔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사업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도 성공하겠다며 적자가 나는데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남편은 뒤에서 무리하면서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들을 도와준 결과 아들의 사업은 대박이 날 정도로 성공의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부부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며느리의 안 좋은 입김이 있었고 저희 가족의 균형을 깨트리고 말았었죠. 언제 또다시 사업이 주저앉게 될지 모른다며 아이도 키우고 있으니 땡전 한 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귀에다 속삭였고 그걸 듣고 있던 아들은 부모의 돈이 자기 돈이라며 저희가 경제적인 사정이 힘든 상황에서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계속되는 며느리의 속삭임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면서 며느리의 계획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아들과 인연을 끊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도와줬지만 아들 내외는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영감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니 또다시 무언가를 뜯어내려고 찾아온 게 너무 속 보였네요. 아버지, 앞으로 제가 자주 찾아올게요. 사업도 한국으로 이전해서 이제는 자주 얼굴 뵈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떠나면 너희 엄마 잘 좀 보살펴 드려라. 그래야 내가 편하게 눈을 감을 거 아니냐?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아무것도 바란 것 없고 잘 되게 해주려고 옆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도와줬니? 그럼 이 정도의 아버지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당연하죠. 그건 아들인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사람도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걸 원하고 있다고요. 그동안 저희가 못해드렸던 거 전부 다 해드릴 테니 그런 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건강부터 챙기세요. 내가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어? 분명 다른 계획이 있겠지. 이것도 여우 같은 며느리 머리에서 나온 거니? 어머님, 정말 서운해요. 저를 너무 안 좋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의 저희는 여유가 넘친다고요. 그때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푸시고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노후를 편하게 보내셔야죠. 아들과 며느리의 알 수 없는 표정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영감이 세상을 떠나고 유산 상속 받으려는 속셈이 분명했어요. 뱀 같은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계획을 짜고 돈을 뜯어내려는 걸 저희 부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나가지 않고 죽치고 있었던 아들 내외는 제가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는데도 꿋꿋하게 할 말 다 하며 병원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왜 아들을 직접적으로 불러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놈들을 부른 거야? 또다시 우리가 당하게 될 거라는 거 몰라? 여태껏 속고만 살아놓고 또다시 속으려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정신 차렸겠지. 그래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애비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악한 마음으로 접근했겠어? 걱정하지 말고 당신 몸이나 신경 써. 요즘 내 수발 듣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잖아. 저놈들 당신 세상 떠나는 순간 곧바로 돌변할걸? 여우 같은 며느리가 옆에 붙어있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 당신은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태연이 집에 들어가서 그동안 못 받았던 교도도 받아봐야지. 내가 왜 거길 들어가? 아들놈이랑 며느리한테 눈칫밥 먹으면서 살다가 내 남은 수명 단축시키라는 거야? 당신은 지금까지 날 박아놓고도 몰라. 걱정하지 마. 절대 그렇게 두게 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기 시작했죠.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지만 남편을 믿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병간호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와 아들이 남편의 몸 상태를 확인하려고 병실에 들어왔고 건강 상태를 묻던 아들에게 남편은 통장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건네줬고 아들과 며느리는 입이 찢어질 정도로 밝은 얼굴을 하며 기뻐하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다. 부동산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전부 넣어놨으니
앞으로 너희 엄마 잘 부탁한다. 그리고 그 서류는 아빠 엄마가 살던 집 문서랑 내가 묻히게 될 몇 짜리 땅이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희 엄마 잘 좀 보살펴 주라고 주는 거니까 아버지와의 약속을 잊지 말고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너도 그동안 못했던 교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연하죠, 아버지. 그래서 제가 내려온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평생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역시 여전히 통 크시네요. 이게 얼마예요? 그동안 이 많은 금액을 어떻게 모으셨어요? 5억도 아니고 50억이라니. 평생 어머님 떠받들며 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눈 감으세요. 어차피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서 지내실 테니 이 집문서도 처분하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 당장 짐 정리하시고 내일부터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나는 함께 지내는 게 싫다고 했잖아. 엄마, 예전 감정 전부 다 털어버리고 마음 편히 지내세요. 아들과 엄마 사이에 벽이 있으면 되겠어요? 집사람 말대로 집안의 물건 전부 다 처분하고 하루빨리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여보, 제일 큰 방으로 모실 거니까 지금 당장 가서 방 좀 비워놔. 며느리는 50억이 들어있는 통장이랑 서류들을 가지고 병실을 급하게 빠져나갔어요.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기 시작하자 아들은 심각해지는 분위기에 당황했는지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병실을 급하게 빠져나갔어요. 저는 결국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은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저를 왜 힘들게 하냐며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입을 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건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내가 얼마나 놀랄 거라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놈들 분명히 나를 내칠 게 뻔하다고. 그건 당신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당신은 그냥 그 집에 몸만 들어가면 된다고.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린다면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야. 당신한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설득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내 아들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당신한테 효도를 했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라고. 그런 건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저놈들이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며느리가 얼마나 여우 같은지 당신도 잘 알잖아.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자 남편은 서류 봉투 하나를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데 처음 듣게 된 계획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철저했고 그동안 남편이 많이 참아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아들의 행동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결정될 정도로 남편이 저에게 건네준 서류는 많은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거였네요. 그렇게 저는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미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한 아들은 남편이 세상 떠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며느리의 입김이 시작되었고 듣고 있던 아들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게 되었네요. 아버님은 도대체 언제 돌아가시는 거야? 이제 볼일 끝났잖아. 더 이상 얻을 것도 없다고. 이제 그만 정리하고 움직이면 안 돼?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제발 티 좀 내지 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자칫하다 말이라도 바꾸시면 다시 토해내야 한다고.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나신 거지? 분명 10년 전에 전 재산 다 받은 거 아니었어? 돈이 왜 계속 나오시는 거야? 나도 몰라. 다른 사업 같은 거 하시나? 내가 알아본 결과 그런 건 없으시던데. 예전에 부동산 좀 하신 걸로 아는데 그때 돈 좀 만지셨겠지. 그나저나 이번에 50억 받은 게 정말 컸다니까. 인수합병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우리 회사가 자금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인수합병을 안 해주려 했었잖아. 그런데 50억이 들어오면서 우리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업을 더 키우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자고. 빨리 아버님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해. 돈만 아니었으면 여기에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그리고 아버님이 몇 자리 받으셨잖아. 거기가 값이 좀 나가더라고. 위치가 상당히 좋아서 돈 좀 만질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래? 그럼 당장 팔아. 어차피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땅이 뭔 소용이야? 돈만 썩히는 거지. 아들 내외는 남편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었어요. 부모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돈만 바라보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저를 내칠 거라는 아들의 말에 결국 눈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네요. 배 아파 낳은 자식 애지중지 키워서 모든 걸 다 해줬고 많은 사랑을 줬는데 그런 부모의 희생과 사랑은 모르고 며느리와 마음을 맞춰 저희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뜯어가려 하는 아들 내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뒤를 부탁한다며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동안 함께 하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장례식장에서 오열을 하고 있는데 아들 내외는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동안 키워준 아비의 장례식에는 발을 들여야 하는 건데 아들과 며느리는 장례식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끝난 뒤 아들의 집에 도착한 순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들 내외는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잠적해버린 상태였어요. 예상은 했지만 모든 걸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조금이나마 아들에게 걸었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알고 미리 준비해두었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자식에 대한 배신을 2번이나 받은 저는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아들 내외는 본 적이 없었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아들은 또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오면서 어느새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남편이 이룬 회사는
전문 경영인의 도움으로 회사를 확장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남편은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뛰어들기 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섣불리 얘기하지 않았었고 조용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이 사업을 한다며 도와달라는 말에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던 중이라 도와줄 자금이 부족해 건물들을 처분하기 시작했고 그 돈으로 무리하면서까지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성공 하나만 바라보며 남편의 사업은 뒤로 한 채 아들의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해 줬지만 성공한 뒤 저희에게 등을 돌렸고 10년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기간 동안 묵묵히 사업과 부동산업에 매진하면서 열심히 살아왔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네요. 하지만 쉬지 않고 달려와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들 생각뿐이셨어요. 언젠가 정신을 차리고 꼭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죠. 그리고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영인과 단둘이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남편이 예상한 대로 안 좋은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모든 증거물이 확보된 이후 회사의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지금의 상황을 전부 알려주게 되었네요. 남편의 큰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순간이었죠. 아들은 그동안 남편이 위임했던 전문 경영인을 대표로 알고 있었고 주주들 또한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확장되고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밖에는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돈들이 오고 가면서부터 공동대표로 일을 해왔던 아들은 처음에는 공금을 조금씩 횡령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공금 횡령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회사의 자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평소와 똑같이 회의가 진행되는 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아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어머니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일단 지금 회의 중이니까 일단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내가 왜 회의에 빠져야 하는 건데? 태연아, 너는 그렇게 돈이 좋니? 어떻게 된 게 너희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알아? 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거야? 그것도 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면 회사에서 모를 거라 생각한 거야? 지금 네가 합병한 회사가 누구 건 줄 알아? 너희 아버지가 힘들게 일궈온 회사야. 어머니 치매 오셨어요? 지금 회의 시작해야 되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밖에 경비 뭐하고 있어? 당장 내보내지 않고. 어머님, 여긴 어떻게 찾아오신진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세요. 일단 저랑 나가서 말씀 나누시죠. 이거 안 나?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가 대표 해임 찬반 가리려고 주주들이 모인 자리인 거 몰라? 어차피 공금 횡령으로 더 이상의 대표 자리는 내려놔야겠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회사의 대표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태껏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나신 거죠? 보면 모르겠어? 네가 하는 꼴을 봐봐라.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날 것 같으니까 고개 내밀어 돈까지 가져가고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잖아? 50억에 눈이 멀어. 더 큰 걸 보지 못한 너 잘못이다. 어떻게 된 게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짓밟을 수가 있는 거야? 네가 팔아버린 너희 아버지 묘자리 내가 다시 사들였다. 그리고 그곳에 편히 쉬게 해드렸다고. 너희 아버지가 직접 알아본 묘자리에서 편히 쉬고 싶다고 했었다. 그리고 나와 다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너희 아버지 회사를 아들인 너에게 위임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었는데 너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약속을 지킨 게 없었어.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게 누구 때문이야? 아무것도 없는 놈 너희 아버지 돈으로 대표 만들어 놨더니 감히 부모를 버려? 너는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모든 게 끝이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의 모든 계획에 충격을 받았는지 저에게 달려와 곧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은 대표직에서 해임이 되었고 며느리와 함께 회사 공금 횡령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니었어요. 가족끼리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랬고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돈에 눈이 멀어 저희를 계속 배신하고 이용하기만 했었네요. 결국 이런 행동들이 남편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주주들이 모여있는 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대표 자리에서 해임하기 위해 주주들의 찬성 서류에 승인한다는 제 명판 직인을 찍는 순간 아들 내외는 피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는 너무 멀리 와버렸었죠. 저희에게 아픔을 줬던 아들과 며느리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처참해진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면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쳐다봤고 면회 시간은 서로의 대화 없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면회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아들은 죄송합니다 한마디를 하고 구치소로 들어갔네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아들의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먼 훗날에 부모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끼길 바랄 뿐이었네요. 그리고 며느리와의 면회를 시작했을 때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고 저를 분노하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몇 년 뒤면 나가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 물먹이려고 계획하고 숨기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님 아들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날아갈 것처럼 좋으셨나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되는 길을 걷고 있더라도 감옥에 보내는 건 아니죠. 이런다고 그이가 뉘우치며 용서라도 빌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나가는 순간 어머님은 크게 후회하실 거니까요. 제가 철저하게 계획해서 아버님이 쌓으신 회사 무너뜨릴 거고 어머님도 이 세상 빛을 못 보게 만들 거예요. 사람 잘못 건드셨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주주들 앞에서 무릎 꿇었던 건 전부 다 연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정말 한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며느리가 저에게 무얼 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을 무너뜨린다더니 그 말이 100번 옳은 말이었네요. 분명 며느리의 성격대로라면 구치소에 나오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을 하겠죠. 저도 그에 대비해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남편이 이끌어온 회사는 계속해서 전문 경영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을 때도 아들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해주길 간절히 바랬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고 아들도 그렇고 저 또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가 걱정이 되네요. 막상 아들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나니 제 나이 70에 남편이 없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은 인생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 금액들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지속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 제 손길이 닿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항상 힘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에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제 인생이 달린 문제라 여러분들께서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조합해서 결정한다면 조금 더 현명하고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아내와 결혼 생활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무렵 저에게 며칠 남지 않은 결혼기념일에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다며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평소에도 여행을 자주 다녔던 터라 아내의 행동이 좀 당황스러웠죠. 오래간만에 여행을 가게 되는 사람처럼 들떠 있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결혼기념일 때 떠나게 될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네요. 저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아내는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는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당연히 시간이 나지 않아 아내가 원하는 여행을 주말에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아내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기념일 당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교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시간을 뺄 수는 있었지만 아이들 수업까지 빼가면서 무리하게 여행을 가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아내는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았었고 결국에는 학교의 사정을 얘기한 뒤에 여행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계획을 준비해야 돼서 생각보다 괜찮은 곳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전부터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며 저에게 위치를 알려주었고 아내가 계획한 지역의 근처로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기념일날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많은 추억을 만들 생각에 상당히 들떠 있었죠. 저 대신 학생들을 지도해줄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더 이상 학교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순간을 즐기기로 마음 먹었었죠.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동해바다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날씨가 별로 좋지 않더니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오기 전부터 날씨 상태를 확인했었는데 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길래 아내와 상의 후 다음을 계획하고 싶었지만 워낙 고집을 부리던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출발을 하게 됐지만 예상한 대로 숙소에 도착을 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날씨가 좋지 않다고 얘기했었잖아.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네. 눈치 보면서 겨우 시간 뺐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되잖아. 나는 오늘 꼭 오고 싶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여행이라는 게 무조건 날씨가 좋아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비 올 때 우산 쓰고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면 그때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오면 되잖아. 우선 밥부터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내는 날씨는 크게 상관없다며 결혼기념일 날 여행 온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니까 그걸로 만족하며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저녁이 되면서 날이 어두워지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리던 비도 거의 멈추기 시작하자 아내는 밖에서 걷고 싶다며 나가자고 하길래 내키지는 않았지만 워낙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도중 방파제 등대에서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방파제에 진입하기 전에 문을 닫지 않고 있던 카페가 생각이 났는지 아내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먹고 싶다며 저에게 부탁을 했고 아내가 추워 보이는 것 같아 돌아가자고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겠다는 말에 서둘러 카페에 들려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방파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다를 구경하고 있던 아내가 주위에 없길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고 다시 방파제로 돌아와 아내가 있던 자리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방파제에 올라갔는지 신발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급하게 아내의 신발을 주우면서 방파제 밑을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발견됐다는 건 분명 방파제 위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면서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비는 완전히 소강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구조대원 말로는 방파제에 빠지게 되면 올라오지도 못할 뿐더러 수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설명을 해주었고 아내의 신발이 발견된 위치에서부터 수색 반경을 넓혀갔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그날이 비가 오고 날씨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방파제를 덮치는 파도 또한 약하지는 않다 보니 구조대 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주변을 수색하시던 구조대원 분께서 아내가 방파제로 떨어졌지만 파도로 인해 방파제 밖으로 밀려나갔을 수도 있다며 수색 범위를 넓혀야 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주변 반경을 좀 더 넓게 찾아봤지만
결국 아내는 제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닥친 사고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결국 이 사실이 장인 장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그렇게 정신 나간 상태로 바다만 바라본다고 해서 내 딸이 돌아오겠나? 당장 뛰어들어서 내 딸 구해오게.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경이가 따뜻한 커피가 먹고 싶다고 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차라리 같이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딸이 지금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넋놓고만 있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내 앞에 상처 하나 없이 데려오지 않는다면 나는 자네를 평생 용서하지 않겠네. 자네가 내 딸을 세상 떠나게 만든 거야. 장모님은 제 멱살을 잡으며 실종된 아내를 당장 찾아내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저 또한 무사히 저희 앞에 나타나주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지만 결국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날 이후 온 가족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고 저희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장인 장모님 또한 폐인이 되어가고 계셨네요. 그렇게 아내가 실종된 지 몇 달이 흐르고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정신적인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지켜보고 계시던 부모님께서 더 이상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처가댁으로 향하셨어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 무작정 찾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서는 저까지 세상 떠나게 할 수 없다며 무작정 처가댁으로 방문하셨네요. 솔직히 방파제 올라간 게 제 아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졌고 방파제 위에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길 가는 어린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힐을 신고 그것으로 올라가면 미끄러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제 아들은 결혼기념일 당일 날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날로 케이크를 잡고 싶었는데 수경이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여행 계획을 잡게 된 걸 왜 제 아들 탓을 하셔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안겨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사돈분들께서도 수경이가 실종이 돼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제 아들 또한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점점 폐인이 되어가는 걸 도저히 두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변호사를 만났는데 실종 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경이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법적인 효력이 어차피 발생이 되고 더 이상은 사돈 집안과 엮일 필요가 없다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제 아들을 붙잡아 두셔서 모두를 힘들게 하실 건가요? 산 사람은 일단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돌아오지도 않을 수경이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무언가 움직임이 포착이 되거나 금전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만 제 아들을 놓아주시죠.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한계이고요. 사돈분들과의 인연을 끝내고 싶네요. 당신이 뭔데 내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못을 박는 거야? 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리고 자네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내 딸 수경이는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실종 선고 앞으로 2년 남았나? 그때까지는 내 딸의 남편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내도록 하게. 5년을 채우면 그때 자네를 놓아주도록 하지. 그 전까지 나는 수경이가 세상 떠났다는 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법대로 하려면 해보던가. 어디서 남의 딸의 생사를 함부로 단정 짓는 거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자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사돈분들 빨리 모시고 나가게. 양가 집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에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종 선고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었고 5년이 지나면 아내는 법적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인정해주는 법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 장모님께서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도 부모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생사도 확인 안 된 아내를 버리고 저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위로서 해야 될 일들을 했고 힘들어하는 장인 장모님을 옆에서 챙겨 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선 항상 제 얼굴만 보면 자기 딸 돌려보내라고 화를 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장인어른께서 저와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제 인생을 허비하는 건 바라지 않는다며 그만 제 삶을 찾길 바라셨어요. 장인어른께서는 수경이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저희에게 닥쳤는지 매일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괴로웠고 버티는 것조차 힘이 들었어요. 그동안 시간만 되면 조금의 단서라도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 아내가 실종된 곳을 찾아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매일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 괴로운 날들을 안겨주었고 결국 아내는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물건들과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괴로워하는 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네요. 이제 그만하도록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결혼한 세월보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더 길었던 거 아니? 고작 결혼 생활 2년 했지만 수경이가 실종되고 사망 판정받기까지 5년의 시간 동안 너는 이 집에서 혼자 있었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산 사람은 일단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네가 힘들면 엄마가 도와줄게. 이 집도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 싹 다 처분하도록 하자. 이제 너도 새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너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 떨쳐버리고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 꾸리면서 살면 돼.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기억들은 잊혀지게 된다고. 그건 너희 엄마 말이 맞다.
인생이 2번, 3번 있는 것도 아닌데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 이렇게 허비하는 건 미련한 짓이야. 아빠도 도와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도록 하자. 지나간 과거는 이제 가슴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는데 준비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 아빠 엄마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루하루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더는 못하겠다. 아버지, 저는 수경이를 떠나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2번 다시 찾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쉬지 않고 수경이를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수경이가 실종된 근처에 있는 학교로 전금 가기로 했어요. 인사 점수가 나쁘지 않고 수도권 학교가 아니라서 제가 원하는 학교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거기에서 수경이를 찾을 때까지 지낼 거예요. 제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2분이서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는 게 더 힘들다고요. 부모님께서는 말도 안 된다며 아내가 실종된 근처의 학교로 전금 가는 걸 말리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제 결정을 꺾으실 수는 없으셨어요. 결국 아내가 실종된 지역에서 교사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매일을 방파제에 들려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다시 계속해서 흘렀고 점점 저에게도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어느새 아내가 없는 생활이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아내가 실종된 지 9년 만에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었네요.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전단지도 돌려보고 주변 CCTV도 확인해보면서 아내가 사라진 뒤에 도움받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시도해봤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난 뒤에야 미련 없이 아내를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다녔던 학교에서의 생활도 정리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겨 숙소에서 나왔는데 그날이 추석이라서 그런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저에게 줄 송편을 만들어 놨다고 가져가라는 전화가 왔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안 가져가면 많아서 버려야 한다고 급한 일 아니면 가져가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동료 교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고 있는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던 동료 교사였기도 했지만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겸사겸사 동료 교사의 집의 문을 두드렸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자 추석이라서 그런지 마당에서 대가족들이 한데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들떠 있었고 저에게 달려온 동료 교사는 들어온 김에 식사까지 하고 가라며 저를 강제로 자리에 앉혀 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시선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며 집중이 되었고 동료 교사와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냐고 서로 나이도 있는 만큼 서둘러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저와 동료 교사를 앞에 두고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괜히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 순간 제 앞으로 다가온 한 여자가 새색시 한복을 입고 쟁반에 있는 떡을 접시 위로 올려주었고 감사하다며 고개 인사를 건넨 뒤 눈을 마주친 순간 너무 놀라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떡 쟁반을 나르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9년 전에 방파제에서 갑자기 실종된 제 아내였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손목을 덥석 잡았고 그 순간 마당에 앉아 식사를 즐기던 30명 정도 되는 대가족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 아내를 불렀고 아내는 제 팔을 뿌리치며 저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당신 내 동생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 아니었어? 윤정아, 이 사람 누구길래 형수님을 자기 아내라는 거야? 방금 저에게 떡을 줬던 저 여자분 얼굴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분명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아내가 확실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우리 집에서 안 나가? 이 사람은 내 아내야. 갑자기 나타나서는 집안 분위기를 망쳐놓고 있어. 미수가, 네가 얘기 좀 해봐. 저 사람이 당신 보고 아내라고 그러는데 누군지 알겠어?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제 팔을 잡아서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희한테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니까 당장 내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놀라서 진정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저는 잠시 쉬는 게 좋겠어요. 네가 감히 내 아내를 놀라게 해? 내 동생이 말한 사람이 바로 네 놈이구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맨날 세상 떠난 자기 아내를 찾고 있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사람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사 생활을 하나 몰라? 갑자기 무례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제 아내가 확실했어요. 잠깐 사이였지만 얼굴 보고 확신을 할 수 있었다고요. 부탁입니다. 많이 불쾌하시겠지만 딱 한 번만 다시 얼굴 좀 봐도 될까요? 제가 아내를 찾기 위해 9년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보시다시피 저는 반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진을 바라보며 그리워했었는데 어떻게 제 아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딱 한 번만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큰 오빠, 이제 그만해. 그렇게 숨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동안 오빠가 했던 행동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미안해요. 솔직히 저는 처음 저희 학교에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때 보여주신 사진이 저희 오빠가 데리고 있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 버렸고 그 기간이 길어질 만큼 죄가 커질 것 같아 계속해서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아프게 다가왔고 막상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다고 하니까 그동안 한결같이 아내분을 찾았던 모습을 보고도 무시할 수가 없어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 저희 집으로 오게끔 만들었어요. 저희 오빠가 처음으로 한 여자를 데려와 방에 눕혔었는데 정신을 잃은 상태를 보고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오빠가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자기 잘못이라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물어보니 오빠는 방파제에 배를 정박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도중에 밧줄이 풀리면서 아내분의 다리가 걸려 떠내려가는 배에 딸려 들어가면서
머리를 다친 상태로 물속에 빠지자 급하게 달려가 배를 붙잡은 뒤 아내분을 구했는데 의식을 잃으신 상태라 오빠가 너무 겁이 나서 그랬는지 그 자리를 급하게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오빠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 두려워하고 있길래 저희 가족들도 전부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의식을 차리고 깨어난 아내분께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는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셨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있길래 그때부터 저희가 돌봐주기 시작했고, 엄마는 오빠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안쓰러워 하셨는데 이참에 잘 됐다며 저희 오빠랑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김 선생님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지만 그동안 옆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오면서 저 또한 너무 힘들었어요. 어차피 저는 김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만에 하나 우리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는 사이가 된다 해도 김 선생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분이 저희 오빠 옆에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건 정말 죄송해요. 어떠한 벌이라도 받을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오빠, 이제 끝났어.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동료 교사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제 아내를 데리고 있던 사람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경찰이 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문제는 제 아내가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를 사랑했던 아내가 저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에 침착하게 하나씩 풀어나가며 혼란스러워하는 걸 정리해 나갔어요. 이 사실을 듣고 장인 장모님께서도 한 걸음에 달려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내를 안아주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동료 교사의 결정으로 다시 아내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집안 전체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기적적으로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9년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고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기억을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다쳤던 머리를 병원에서 바로 치료받지 않아서 그런지 자신이 제 아내라는 걸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매 순간 불안해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줘도 아내의 마음속에는 9년 동안 이런 사실을 숨기고 데리고 있었던 그 남자를 더 그리워하며 현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네요. 분명 아내는 그 집에서 며느리로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동안 살았던 것 같아 보였어요. 저에게 떡을 건네줬을 때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었죠. 그만큼 현실로 되돌아오기까지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하네요. 아내가 제 품으로 돌아온 지 이제 1년이 되었고 작년 추석 때의 일이라 지금도 그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9년간 떨어졌던 아내와의 거리를 좁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하지만 아내가 저를 보며 웃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돌아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